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에서 마주한 분노는 과연 우리 것일까요?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이 중용이다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분노의 미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택한 레이지 베이트, 즉 분노 미끼는 단순한 인터넷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통찰과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 충돌하는 지점이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깊은 인문학적 위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조종하는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레이지 베이트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분노와 미끼의 합성어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화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것은 조회수, 클릭, 댓글,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용어의 사용 빈도가 지난 1년간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편한 진실을 표현할 언어를 찾은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감정의 중용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분노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분노에 있어서 지나침은 성을 잘 내는 것이고 모자람은 기계가 없는 것이며 중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마땅히 화낼 일에 마땅히 화내야 할 사람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만큼 적당한 때에 적당한 기간 동안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한 것은 기원전 4세기입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분노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가? 분노 미끼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층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위협에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쳐야 합니다. 생각하고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노는 바로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잠재적 위협이므로 뇌는 이에 대해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 통제 이전에 작동하는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초원에서 사자를 피해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프로그래밍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현대 기술이 개입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 참여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하는지, 어떤 게시물이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다른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행복한 콘텐츠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은 분노를 증폭시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분노, 콘텐츠의 생산을 장려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철학적 질문과 마주합니다. 과연 우리의 감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느끼는 이 분노는 정말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놓은 것입니까?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의식을 확실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도록 조작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도록 유도당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과연 자율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적 환경의 산물입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좋은 삶이란 덕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 중 하나가 바로 정의, 즉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 미끼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분노 미끼는 복잡한 이슈를 단순화하고 뉘앙스를 제거하며 중간지대를 없앱니다.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환원되고 당신은 우리 편이거나 적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다면 우리는 디지털 광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그림자만 보고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자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만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는 증거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적의 존재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삶의 통찰을 드리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갑시다. 분노 미끼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해해 보이는 형태는 일상적인 콘텐츠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댓글창은 즉시 분노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취향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반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의 오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도전을 느낍니다. 더 심각한 형태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입니다.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 왜곡된 통계, 맥락이 제거된 인용문이 난무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정체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분노 미끼는 정확히 이 욕구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백히 잘못된 것,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마약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분노 미끼의 경제 속에서 인간은 정확히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클릭을 생산하는 기계, 분노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품화되고 우리의 주의는 거래되며 우리의 분노는 수익화됩니다. 칸트가 본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첫째, 정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지속적인 분노 노출은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정심, 아타락시아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분노 미끼는 정확히 그 반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동요하고 반응하며 화를 냅니다. 우리의 내면은 평온함을 잃고 혼돈에 빠집니다.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탐구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분노 상태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거부합니다. 확증 편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지만 분노 미끼는 이를 극대화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 대신 공격을 선택하고 이해 대신 비난을 선택하며 진리 탐구 대신 진영 논리를 선택합니다. 셋째, 공동체의 연대가 파괴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좋은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노 미끼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모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필터 버블 안에 갇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점점 더 타자를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넷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진리 발견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의견조차도 진리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 미끼가 지배하는 공론장에서는 가장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목소리만이 증폭됩니다. 온건하고 사려 깊은 의견은 묻히고 선동과 거짓이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위험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 대신 분노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집단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자기인식, 즉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의 격언을 가장 중요한 지혜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지, 왜 우리가 특정 콘텐츠에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것입니까? 이 분노는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것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덕을 배양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덕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덕은 분노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의 덕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는 능력입니다. 용기의 덕은 다수의 의견에 맞서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정의의 덕은 온라인에서도 타인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능력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표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침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자들은 수년간 침묵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반응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분노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악마화합니다. 우리는 스크린 너머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공감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이해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진선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분노 대신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경험하고 예술을 감상하십시오.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며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참여도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비판적 사고와 감정 관리, 건설적 소통을 배워야 합니다. 언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클릭베이트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옥스포드가 레이지 베이트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은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영혼을 돌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보다 덕과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디지털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클릭과 좋아요보다 진리와 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배양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분노 콘텐츠를 클릭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악의적인 댓글을 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성품이 되며 성품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무한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은 우리를 조작하고 분열시키며 비인간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좋은 삶이란 에우다이모니아, 즉 번영과 인간적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복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덕을 실천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노 미끼가 지배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리즘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인간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성찰해야 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온라인에서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소진시켰을 뿐입니까? 우리가 매일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감정의 에너지를 실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나은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